샬롬 흑 아홉 번째. 사실 숭이가 정성과 같은 범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숭과 정성과는 화합한 부부가 되어 행복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숭은 정선의 말법을 빌리며 시골 벽창호가 되어서 정선의 주먹에 들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의 인생과는 대체로 오랜 세월을 두고 계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숭은 한갑 어머니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을 잡혀 보내고도 속에 지극한 슬픔을 가졌으련만도 태어난 여위를 보이는 한갑 어머니를 숭은 부럽게 생각하였다. 일생에 너무도 슬픔을 많이 경험하여서 감수성이 무딤인가, 인생 만사를 다 팔자로 여겨서 운명에 맡겨버리고 맘일까. 그보다도 기쁨이나 슬픔을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려는 조선 사람의 성격인가. 숭은 문을 열었다. 약간 서늘한 바람과 함께 모기떼가 아우성을 치고 들어왔다. 마치 이 동네에서 보지 못한 인종 숭을 드러내기라 하려는 듯이. 숭은 밖에 나갔다. 하늘은 파랗게 맑고 별이 총총하다. 가을이 멀지 아니한 표다. 시루봉 먹고개 흰 하늘이 고개 등 독장상 줄기산들이 푸른 하늘 면에 검은 곡선을 그었다. 숭은 발이 가는 대로 집 없는 벌판을 향하고 걸어 나갔다. 고요하다. 아직 벌레 소리가 들리기에는 너무 절이 일렀다. 산여울 물소리도 들릴 것 같이 그렇게 전지는 고요하였다. 숭은 살여울 물가에 나섰다. 숭이 어릴 때까지도 이 물가에는 늙은 붉은 소나무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마저 찍어 먹고 이제는 한두 길 되는 갯벌들이 있을 뿐이다. 검은 밤 들의 물빛은 그래도 희끄무레 하였다. 짭짭짭짭 하고 소리를 내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위 살여울에 물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온다. 숭은 이 물이 연상되는 어릴 때의 꿈, 한없는 하늘 땅,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 인생, 이 물가에 고달픈 잠이 들어있는 살여울 동네, 서울의 뜨거운 안에 끝없는 생각을 하면서 물가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닭이 울었다. 닭은 무엇을 먹고 사나. 닭도 한갑 어머니처럼 기름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동편 하늘에 남빛이 돈다. 이것은 서울서는 못 보던 빛이다. 그 남빛이 점점 짙어져서 자줏빛으로 변해온다. 산들의 모양이 더욱 분명하게, 그러나 아직도 검은 한빛으로 푸른 하늘면에 나타난다. 흐르는 물조차도 좀 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늦은 여름 새벽에 보는 골안개가 일어났다. 아직 저 안개가 일어나기에는 이른 때지만은 높은 산과 강이 있는 탓인가 여기저기 부유스름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오른다는 것보다도 소리 없이 끼었다. 살여울 물이 하늘의 남빛을 받아 야청빛을 보인다. 어디서 벌써 말방울 소리가 들린다. 무너미로서 살여울을 건너 방한머리 군모르를 돌아 검은 오리장으로 통한 큰 길이 바로 이 동네 옆으로 지나가게 된다. 아마 무너미서 자고 검은 오리장을 보려고 가는 장돌림꾼의 짐실은 당나귀 방울 소리일 것이다. 그 당나귀 등에는 인조견, 광목, 고무신, 댕기, 얼레빛, 잠빛, 부채, 등 속에 떨어진 보자기에 쌓여서 실렸을 것이다. 그 뒤에는 숭의 생각은 막혔다. 그 뒤에는 예전 같으면 집세기 간발에 간모 씌운 갓을 쓴 흔히는 꽁지 따 느린 사람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야 왜 그렇게 차렸으라고. 숭은 그 당나귀 뒤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도무지 생각에 들지를 아니하였다.
딸랑딸랑. 당나귀 방울소리가 골안개 속으로 멀어간다. 숭의 생각은 그 소리를 따라갔다. 신장로가 나고 자동차가 다니고 짐트럭까지 다니게 된 오늘날에는 조선 땅에 말과 당나귀의 방울소리도 듣기가 드물게 되었다. 그것이 문명의 진보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숭에게는 그것도 아까웠다. 그 당나귀를 끌고 다니던 사람은 무엇 해서 벌어먹는지 심히 궁금하였다. 산여울 동네는 미투리를 삶는 것을 부업을 삼았으나 고무신이 난 뒤여서 그렇지만은 미투리 틀을 못 보았다. 동쪽 하늘은 더욱 밝아지고 붉어진다. 멀지 아니해서 둥그런 빛에 차고 열에 차고 영광에 찬 해가 올라올 것이다. 그 해가 오르는 것이나 보고 가자 하고 숭은 물가에 쑥 내민 산코숭에 올라갔다. 여기도 숭이가 서울로 가기 전에는 늙은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여름이면 늙은이와 아이들이 올라와 놀더니 지금은 오직 구부러진 소나무 한 개만이 서 있을 뿐이다. 몹시 구부러진 덕에 찍히기를 면한 모양이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구나 하고 숭은 늙은 소나무 뿌리에 걸터 앉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몸은 밤새도록 흘린 땀에 아직도 끈적끈적한데 그래도 새벽 바람이 선들선들하다. 이틀 밤째 세우는 숭의 머리는 펑 무거웠다. 눈도 아팠다. 그러나 가슴속은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괴로움으로 끓었다. 나는 장차 어찌할 것인고 하고 숭은 굉장하게 빛을 발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흰 하늘이 고개로 올려쏘는 해 바퀴를 바라보았다. 여러 해 막혔던 자연의 아침에 숭의 가슴은 눈과 함께 환하게 트이는 것 같았다. 그 빛, 그 힘 하고 시인 아닌 숭은 간단한 찬미의 단어로 아침 해를 찬탄하였다. 독장산, 산여울벌, 달래 강물 모두 빛과 힘에 깨었다. 환하다. 강과 논의 물 풀잎 끝에 이슬 구슬이 모두 황금빛으로 빛났다. 더위와 물것과 근심으로 밤새에 부대낀 살여울 동네에도 학질 앓고 일어난 사람 모양으로 빗속에서 깨어난다. 이제 동네로 내려가자 하고 숭은 일어났다. 숭은 살여울 동네에 온 뒤로 이틀 밤을 세웠다. 밤에는 물 것일래, 낮에는 발일래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또 이틀 동안에 이 동네에 관하여 이러한 지식을 얻었다. 장질 부사 앓느니가 셋, 이질 앓느니가 넷, 학질 앓느니가 다섯,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앓느니가 둘, 만삭이 되어서 배가 아픈 부인이 하나. 만일 의사를 대어 진찰을 한다면 이 동네에 완전한 건강을 가진 이가 몇이나 될까. 비록 큰 병이 안 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기생충 혹은 영양 불량에서 오는 모든 병 낯빛을 보면 건강해 보이는 이는 몇이 아니 보인다. 숭은 이틀 밤만 이 동네에서 지내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몸은 죽도록 앓고 난 사람과 같다. 못 먹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심려하고 그리고도 용하게 이만한 건강을 부지해왔다. 참말 목숨이란 뭐지구나 하고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질이나 장질부사 환자의 똥에 앉았던 파리들은 그 발에 수없는 균을 묻혀 가지고 부엌으로 아우성을 치고 돌아다니며 음식과 기명과 자는 아기네의 입과 손에 발라 놓는다. 밤이 되면 학질의 스피로 해탈을 백것 담은 모기가 분주히 이 사람 저 사람의 혈관에 주사를 놓고 발진티푸스균을 꼴깍꼴깍 토하는 이와 빈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여행을 다닌다. 농촌에 의사가 있느냐? 가난한 농촌의 병은 현대의 의사에게는 학문 논문 재료로 밖에는 아무 흥미가 없는 것이다. 그 병을 고친대야 돈이 나오지 아니한다.
농촌에서 도시에 있는 의사 하나를 데려오자면 오막살이를 다 팔아 넣어야 하지 않는가. 자동차 빕시오, 출장 빕시오, 진찰 렵시오, 약값 입시오.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의사를 정하다 보느니 보다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편안한 일이다. 그렇다고 의사도 현대에는 병 고치는 것은 수단이요 돈벌이가 목적이거든. 돈 안 생기는 농촌 환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실없는 소리다. 국비로 하는 위생설비조차, 위생경찰조차 도시에 하고 남은 여가에나 농촌에 믿는 이때여든 만일 한 도시의 수도에 들이는 경비를 농촌의 우물 계량에 들인다 하면 몇천 동네의 음료를 위생화하려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리하여 농촌 사람은 병 많고 일찍 늙고 사망률 높고 어린애 사망률이 더욱 높고 그들의 일생에 땀을 흘려서 모든 사람의 양식과 모든 문화의 건설 비용을 대면서도 자기네는 굶고 자기네는 문화의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숭은 일종의 비분을 깨달았다. 옳다. 그래서 내가 농촌으로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디 해보자. 내 힘으로 살려올 동네를 얼마나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계급 투장 이론의 가부는 자치하고 어디 건설적으로 현 사회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얼마나 나아지나 해보자. 이것은 내가 동네 사람들로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장래의 전국을 약속하는 것보다 당장 죽을 농민을 살릴 도리, 아주 살릴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 고통을 감하고 이익을 중진할 도리, 이것은 내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숭은 일종의 자신과 자존과 만족을 깨달았다. 내 일생을 바쳐 살려올 100여 혹 500명 동포를 도와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숭은 일할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동네 사람들의 고통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덜어주어야 할까? 그리하고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경로로 매호의 논단 맞이기 밭 하루 가리를 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숭이 자신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 첫째로 할 일은 읍내에 가서 의사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둘째로 할 일은 양식 없는 이에게 양식 줄 도리를 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할 일은 파리와 모기와 빈대를 없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넷째로는 잡혀간 사람들 한갑이 아울러 8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이 4가지 일은 우선 금명간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일이었다. 숭은 아침 일찍이 읍내로 갔다. 읍내는 여기저기 옛날 성이 남아 있었다. 문은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져가기 어려운 곳에만 옛날 성이 남아 있고 총 구멍도 남아 있었다. 이 성은 예로부터 많은 싸움을 겪은 성이었다. 고구려 적에는 수나라와 당나라 군사와도 여러 번 싸움이 있었고 그 후 거란, 몽고, 청아라사, 러시아, 홍경래 혁명 등에도 늘 중요한 전장이 되던 곳이다. 을지문덕, 양만춘, 선조대왕 이러한 분들이 다 이 성에 자취를 남겼다. 청일, 일로 전쟁에도 이 성에서 퉁탕거려 지금도 30-40년 묵은 나무에도 그 탄환 자국이 혹이 되어서 남아있는 것을 본다. 마치 조선 민족이 얼마나 외족에게 부대꼈는가를 말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것 같은 성이었다. 읍내 한 500호 중에 200호가량은 일본 사람이요 면장도 일본 사람이었다. 읍내에 들어서면서 제일 높은 등성이에 있는 양철 지붕 한 집이 아사히라는 장루다. 이것은 숭이가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큰 집은 군청, 경찰서, 우편국, 금융조합, 요리집 등이었다. 보통 조선 사람 민가는 대반이나 초가집이었다. 그래도 전등도 있고
전화도 있고 수도도 공사 중이다. 전화 70개 중에 조선인의 것은 17이라고 한다. 숭은 먼저 경찰서를 찾았다. 옛날 질청이었던 것을 고쳐 꾸민 집이었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문 앞에 섰는 순사가 숭의 앞을 막고 물었다. 서장을 만나랴오? 하고 숭은 우뚝 서며 대답하였다. 서장? 하고 순사는 이것이 건방지게 서장을 만나려 들어 하는 듯이 숭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숭에게 서장을 만나지 못할 아무러한 이유도 없다는 듯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다시 따라와서 명함을 내라고 하였다. 숭은 명함을 내어주었다. 그것은 변호사 허숭이라고 쓴 명함이었다. 이 명함은 그 순사에게 적지 아니한 감동을 준 모양이었다. 변호사가 되려면 판검사를 지냈거나 고등 문관 시험을 치러야 되는 줄 아는 그는 숭에게 대하여 다수의 존경을 깨달았다. 잠깐 기다리셔요 하고 그 순사는 서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이리 들어오시오 할 때에는 그 순사는 약간 고개까지도 숙였다. 서장은 앉은 채로 고개를 숙여 숭의 인사를 받고 의자를 권하였다.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하고 뚱뚱한 서장은 숭에게 물었다. 2, 3일 되었소이다. 나도 여기가 고향입니다. 하고 숭은 말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다. 아, 그렇습니까? 대단히 출세하셨습니다. 그려. 하고 서장은 이골 태생으로 변호사까지 된 것이 신기하다는 듯이 놀라는 빛을 보이고 학교는 어디 내지서 대학을 마치셨나요? 경도? 하고 친밀한 어조를 보였다. 학교는 보성 전문이외다. 하고 숭은 서장의 표정을 엿보았다. 보성 전문? 하고 서장은 또 한 번 놀라는 빛을 보였다. 그러나 그 끝에는 시들하다는 빛이 따랐다. 퍽 젊으신데 어쨌든지 장하시오. 하고 서장은 내 관내 백성이라는 의식으로 칭찬하였다. 서장은 아부라는 경부였다. 서장은 규지 사원을 불러 차를 가져오라고 분부하고 그래 어째 이렇게 하고 부채를 붙이며 이를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시탄이 살려올 농민 사건에 대하여 서장께 정할 것이 있어서 왔소이다. 하고 숭은 말을 열었다. 서장은 안경 위로 물끄러미 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은 없었다. 시탈리는 내 고향이 왜다. 이번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던 날에 바로 일이 생겼는데 여기 잡혀온 사람들은 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왜다. 평소에 양같이 순한 사람이 왜다. 할 때에 서장은 픽 웃으며 양도우무 아바레루시 히스지 데스나 거 어지간히 왈패한 양들인걸 하고 담배 한 대를 피워문다. 잠깐 내 말씀을 들으세요. 사건의 진상이 어찌 된고 하니 황기수가 유순이라는 19살 되는 처녀의 손목을 잡아 끄는 것을 그 여자가 항고한다고 해서 황기수가 그 여자의 뺨을 때린 것이 사건의 시초에다. 서장은 물론 조선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서는 남의 부녀에게 모욕을 하거나 손을 대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한갑이라는 청년이 황기수의 발을 붙들고 제지를 했는데 황기수가 맹한갑의 면상을 3개나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맹한갑은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만 승강을 하다가 황기수가 주먹으로 맹한갑의 면상을 찔러서 코피가 쏟아질 때 맹한갑은 비로소 황기수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오는 위해를 면하려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7사람은 2사람이 마주 붙은 것을 뜯어 말리려고 모여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는 첫째, 황기수의 양복 저고리 등에 밖으로 묻은 피가 있다는데 이것이 맹한갑의 코에서 흐른 피요. 그것이 등에 떨어진 것은 맹한갑이가 황기수 뒤통수를 눌러 황기수의 손이 다시 자기의 낯에 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또 만일 맹한갑이나 다른 7사람이 황기수를 몰매를 쳤다고 하면 황기수가 제 발로 뛰어 달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말한 사실로 보아서 맹한갑 등 8사람은 벌할 만한 죄가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맹한갑 등 8사람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오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가족들의 굶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저한 재상이 있으면야 그야 무관해하지만은 사실 이 사건의 책임은 전혀 황기수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밝히시어 이 동정할 만한 제 속에 있는 말도 다 할 줄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청천백일의 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서장께 간곡하게 정하는 바입니다. 황기수의 말은 그 외에는 좀 다른데 하고 서장은 책상 위에 있는 초인종을 누른다. 그 소리에 응하여 들어왔던 기실순사 부장은 숭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것은 일전 살여울에서 숭의 따귀를 떨던 사람이다. 숭도 한번 눈을 크게 떴다. 그 황기수 구타 공무집회 방해 사건 어찌 되었나? 아직 자백들을 아니하였나? 하고 서장은 부장에게 물었다. 네, 다른 놈은 다 자백을 했는데 한 놈이 아직도 아니합니다. 맹한갑이 한 놈이 그놈은 아주 흉악한 놈입니다. 자기는 먼저 맞아놓으라고 자기는 절대로 정조식하라는 명령에 반항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안으로는 끝을 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있는 듯이 말한다. 배후에 선동자는 없나? 하고 서장의 물음에 부장은 선동은 맹한가비가 한 모양이고 맹한가비를 누가 선동했는지는 도무지 자백을 하지 아니합니다. 맹한갑은 보통 학교를 졸업했을 뿐이니까 무산 대중이니 부르주아 제국주의 정부니 하는 말을 할 자식이 없겠는데 황기수의 증언을 보면 그런 계급투쟁적 언사를 하고 부르주아 제국주의 주구인 관리를 타도하라고 하더라니 필시 지식계급에 있는 불량배의 선동이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하고 부장은 허 변호사를 곁눈으로 미움과 악의가 가득한 눈으로 힐끗 보며 요새 서울 가서 전문학교 꽤나 댕긴 조선 사람들은 모두 건방지고 부른 사상을 가지니까요 한다. 신참사는 뭐라나? 하고 서장의 말에 부장은 황기수의 고수장과 증인을 우릭하게 보증합니다. 응, 알았네. 가게. 하여 부장을 내어보내고 서장은 눈에 가득한 승리의 웃음을 보이며 농민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당신도 목격한 것은 아니니까 하고 이제는 허 변호사에게 대하여 볼 일은 다 보았다는 듯이 서류를 보기 시작한다. 경찰 당국에서 여전히 하시겠어요마는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리렵니다. 하고 숭은 서장의 주의를 끌고 나서 만일 한기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싸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 어찌 될까요? 하였다. 서장은 잠깐 불쾌한 듯이 허숭을 바라보더니 증거가 있지요. 증거가 황기수는 옆구리에 다박상을 입어 치료 2주간을 요한다는 의사의 공의의 진단서가 있지요. 한다. 황기수의 저고리 등과 맹한갑의 옷에 묻은 피는 증거가 아닐까요? 또 그 격투가 일어난 원인이 황기수가 유순이라는 여자에 대한 폭행이라는 것과 정조식 장녀의 공무집행 방행이라는 것에는 죄의 구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믿거니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어떠합니까? 하고 반문할 때에 서장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당신은 변호사니까 후일 법정에 나서서 그런 이론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경찰이나 검사정에서는 변호사의 변론은 없는 법이외다.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감정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외다. 나도 변호사로 여기 온 것이 아니오. 다만 피의자들이 내 동네 사람이오. 따라서 그들의 평소의 성격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사건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말이 당신의 감정을 해하였다면 심히
유감됩니다. 그러나 숭의 이 푸는 말은 서장에게는 아무러한 효과도 주지 못하였다. 당신이 그 농민들을 잘 아느니만큼 나는 황기수, 신참사 같은 사람들을 잘 압니다. 하고 서장은 어디까지든지 공격적이었다. 숭은 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숭은 자기가 서장을 찾아본 것이 전혀 실패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첫째, 서장이 비록 자기 말을 안 듣는 체하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말한 사건의 진상이 서장의 기억에는 남아있을 것이요. 둘째로는 자기가 장차 그들을 위해서 법정에 설 때에 변론에 쓸 유력한 재료를 얻은 것이다. 그것은 서장과 부장과의 문답에서 황기수의 고소와 증언의 내용을 짐작하게 된 것이었다. 서장과 부장의 말을 종합하면 황기수의 주장은 자기는 농업기수로 공무를 행하기 위하여 정조식을 권장할 때에 맹한갑을 20자루 한 농민 8명의 일단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자기에게 반항하고 마침내 맹한갑을 선두로 자기를 모욕하고 구타하였다 하는 것이요. 이에 대하여 신참사는 황기수의 편을 들어서 증언하였고 의사공인은 황기수가 2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받았다고 증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의 심증은 농민의 반항이라면 의례 공산주의적 또 농민의 말과 관리의 말이 있으면 둘째 것을 믿을 것 이런 모양이라고 숭은 판단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공식이었다. 숭은 경찰서에 나와서 공의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객사, 지금은 보통학교 울퉁불퉁한 넓은 마당 한편 끝 남문으로 통하는 홍해 튼 돌다리 못 미쳐서였다. 본래는 조선집인 것을 일본식인지 양식인지 비빔밥으로 고쳐 꾸민 집인데 뭐뭐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고 또 일본 적십자사 사원 의학사 누구라고 문패가 붙었다. 문 안에 들어서니 고무신과 구두가 놓이고 대합실이라고 패를 붙은 구석 방이 아니다. 구석에는 안질난 부인과 머리 헌 사내와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농부가 앉았다. 웬 기생인가 한남 보일 치마 입고 머리 기름 발라 쪽진 여자 하나가 왼손 둘째 손가락과 장손가락 새에 연기나는 권련을 끼우고 칼칼 대고 있었다. 그것은 보통 환자는 아닌 모양이다. 수부 약국이라고 쓴 구멍을 들여다보니 나이 40이나 되었을 듯한 궁상스러운 여인 남자가 오이채 쳐진 냉면을 먹고 있었다. 선생 계시오 하고 숭의 말에 그 남자는 냉면을 입에 문 채로 눈을 돌리며 병 보러 오셨소 한다. 네, 병자가 있어서 선생을 좀 뵈러 왔소이다. 병자 데리고 오셨소 하고 그 작자는 냉면 그릇을 놓고 병자 구경을 하려는 듯이 구멍으로 고개를 내어민다. 왕진을 정하러 왔소이다 하고 숭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씻었다. 수보와 약국을 겸한 이 방은 한간이 될락말락 약병이 몇 개 있고 녹슨 저울이 놓였다. 더울 듯한 방이다. 무슨 병이요? 하고 또다시 묻는다. 숭은 당신이 의사요? 하고 좀 성을 내었다. 어디서 오셨소? 하고 또 묻는다. 어서 선생을 보게 하시오. 하고 숭은 호령조를 하였다. 그 남자는 별로 무안해하지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숭은 진창실이라고 써붙인 방을 들여다보았다. 거기는 빈 의자와 테이블이 있을 뿐이었다. 의사 계시다오? 하고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농부가 숭에게 묻는다. 당신은 언제 오셨소? 하고 숭이 물었다. 우리가 온 지가 보리밥 한솥 질 때나 되었는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대답도 아니합니다. 하고 부스럼에 붙은 파리를 날린다. 물어도 대답을 아니해요. 우리네같이 촌에서 온 사람이야 성명 있나요? 하고 농부는 분개한다. 우리 온 땜에도 몇 사람이 댕겨갔게
하고 안질란 부인이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뜨려고 애를 쓴다.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러지만은 나도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다오 하고 농부는 꼬깃꼬깃한 일원박이 지전을 펴 보인다. 그는 그 지전을 손에다가 꼭 쥐고 있다. 의사가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숭을 보고 숭의 의복과 태도에 놀란 듯이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경의를 표한다. 그는 거무스름한 얼굴에 콧수염이 나고 금태 안경을 코 허리에 걸어서 보기는 안경으로 안 보고 안경 위로 본다. 지금 술과 고기를 먹다가 나오는지 얼굴이 붉고 기다란 금박이 박은 이새를 쭉쭉 빨고 있다. 선생이세요? 하고 숭은 고개를 숙인다. 예, 좋으시다. 하고 의사도 답례를 한다. 깔깔대고 저쪽 복도에 가던 여자가 와서 의사와 숭을 번갈아 보더니 황주사 안 가셨지? 하고 의사에게 주파를 보낸다. 의사는 눈을 꿈쩍해서 그 여자를 책망한다. 글쎄 황주사가 옆구리를 2줄이나 치료해야 된다는 양반이 술이 글쎄 무슨 술이야? 하고 그 여자가 깔깔대고 웃는다. 병원에서 먹는 술은 약이 되지 하고 의사는 참다 못해서 그 여자의 농담에 끌려 들어가고 만다. 비켜요. 나 황주사 좀 놀려먹게 하고 여자는 의사의 와이셔츠 입은 발을 꼬집고 때밀고 진찰소 다음 방으로 들어간다. 요년 어디 가서 또 서방을 맞고 왔어? 하고 남자의 소리가 들린다. 서방은 그렇게 1분도 못되게 맞는답디까? 하고 또 깔깔댄다. 너는 서방을 맞으면 밤새 하는 남자의 소리가 또 들린다. 황주사도 계집이라면 퍽 받치는구려. 그러하길래 벼 모내고 땀내는 여자를 다 건드리려다가 무지렁이들한테 경을 쳤지. 하고 어디를 때리는 듯한 철석하는 소리가 들린다. 야, 요것이 사람을 치네 하는 것은 남자의 소리다. 치면 어때? 맞으려 하니까 맞지. 아, 요런 맹랑한 것 같으니. 맹랑함 어때? 또 이 의사들어 진단서 내달래서 이번에 한 3년간 치료를 요함하고 고소를 해보구려 하고 여자의 종아대는 소리. 그렇게만 해. 이리 와. 하는 남자의 소리. 실소. 그 시골 모내는 계집에 하는 소리. 여자의 소리. 예. 하는 남자의 소리. 응, 잘 손에 들어오겠소. 이제 고소까지 해놓고 괜히 칼 맞으리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여자의 소리.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의사는 대단히 마음이 조급한 듯 연의 뒤를 돌아보며 얘들 왜들 이리 떠들어 하였다. 그러나 숭은 아무쪼록 의사를 오래 더 붙들었다. 그것은 의외의 소득이 있는 까닭이었다. 환자는 누구세요? 하고 이 의사는 숭을 바라본다. 환자가 한 7, 8 안 되는데요.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선생의 왕진을 청하러 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같이 가시지요. 하고 숭은 이 의사의 마음을 떠보았다. 환자가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에 이 의사 눈에는 지금까지 보이던 존경의 빛이 없어지고 조소하는 빛이 보였다. 왕진은 일체 성금입니다. 아시겠지요? 하고 이 의사의 말은 빳빳하였다. 성금이요? 하고 숭도 붕괴하여 성금이라면 성금 내지요. 왕 진료는 얼마 받으시나요? 하고 물었다. 매 심리에 5원이지요. 차비는 환자가 부담하고 자동차가 통하지 못하는 곳이며 갑절 받지요. 이때에도 진찰실 다음 방에서는 황기수하고 기생하고 가댁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돈이 많이 내고도 왕진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허숭은 공격하는 어조로 물었다. 왕진료 안 받고 왕진 가는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 의사도 곧 대항한다. 그러면 가난한 농민들이 병이 나면 어떡하나요? 급한 병이 나도 안 가보아 주십니까? 와서 청해도 안 가십니까? 하고 숭은 이 의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거 할 수 없지요.
나는 자선 사업으로 병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촌사람들의 병은 그리 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촌사람들이란 진찰료 약값 낼 줄도 모르고 도무지 인사를 모르고 한약첩이나 사다 먹으라지요. 돈도 없는 것들이 의사는 왜 청해요 건방지게. 이 의사는 아주 전투적이었다. 그렇지만은 환자가 청하면 진찰을 거절할 수는 없을걸요. 의사법에 있으니까. 나는 선생께서 거절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진료금 성금 안 내고 왕진을 청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한 사람뿐 아니라 7, 8인 근 10명 되니까요. 환자들 중에는 중병 환자도 있으니까 꼭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는 내가 불러오지요 하고 숭은 명령적으로 말을 끊었다. 이 의사는 다른 정신으로 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분이 떠올라 옴을 깨달았다. 술기운도 오르기 시작하였다. 웬 말씀이요? 노영이 이를테면 누구와 트집을 잡으러 온 심이요? 어떤 말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는 게지. 노영이 무엇이길래 날들어 가자 말자 한단 말이요? 온 별일을 다 보겠네 그려. 내가 안 간다면 어떡할 테요? 하고 이 의사는 획 돌아서려 한다. 숭은 이 의사의 팔을 붙들며 나는 급한 환자를 위하여 의사를 정하러 온 사람이요. 만일 선생이 가기를 거절한다면 나는 부득이 경찰의 힘을 빌 수밖에 없겠소 하고 대합실에 기다리고 앉아있는 눈 앓는 노파와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농부와 머리 헌 아이를 가리키며 저희들이 수십 리 밖에서 선생을 찾아온 지가 오랬다고 하니 저희들 병을 얼른 보아주시고 그동안에 내가 자동차를 부를 테니 어서 나하고 같이 가실 준비를 하시지요 하고 숭은 어조를 좀 부드럽게 하여 다이르는 듯이 말하였다.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듣고 간호부 황기수 기생도 나오고 수부에 앉았던 냉면 먹던 말라깽이 친구도 나와서 의심스러운 듯이 염려되는 듯이 이 의사와 허숭을 번갈아 보았다. 숭은 황기수라는 자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 검은 얼굴, 찌끄러진 머리, 교양 없는 얼굴에도 교활한 빛을 띤 거, 게다가 눈초리 가늘게 젖은 것이 색욕이 많고 도덕심이 적은 것이 보였다. 이 의사는 숭의 말에 이치에 맞는다는 것보다도 법률에 맞는 숭의 말에 또 아무리 보아도 시골뜨기 같지는 아니한 숭의 모양에 겁이 나서 간호부를 보고 저 환자들 무슨 병으로 왔나 물어보고 차례차례 진찰실로 불러들여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숭에게는 인사도 아니하고 진찰실로 들어간다. 황기수와 기생은 일이 심상치 아니한 줄 눈치채고 숭을 힐끗힐끗 돌아보며 방으로 들어간다. 간호부는 환자들을 향하여 퉁명스럽게 몇 마디를 묻고는 누가 먼저 왔소? 하고 차례를 묻는다. 이 아주머니가 먼저 보시오 하고 농부가 안질난 부인에게 차례를 사양한다. 아이고 내가 나중 왔는데 어서 가보시오 하고 늙은 부인이 사양한다. 누구든지 어서 와요 하고 간호부가 화를 낸다. 그럼 내가 먼저 봅니다 하고 농부가 아픈 다리를 끌고 진찰실로 들어간다. 간호부는 의사에게 수술복을 입히고 등 뒤에 끈을 메어 주었다. 왜 이렇게 되었어? 하고 의사는 농부의 고름 흐르는 다리 부스러미를 들여다본다. 무옥이 물었는지 그